유통부문 장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십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박종대 수석 연구위원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팀장님께서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시고 존경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네요. 기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진행을 맡게 되고 나서 박종대 연구원님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네. 점심을 한번 하시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잡은 게 오늘이에요. 정말요? 그때 잡았어요. 바로 잡은 거예요. 이때쯤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박종대 연구원님은 꼭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쵸. 제가 운용할 때는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라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듣고 싶나 하면 박종대 연구원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선뜻 응해 주시고 또 박종대 연구원님은 저랑 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또 있는 게 개인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 정말요? 네. 저 그럼 유튜브 이름이 박부의 리테일 레터라고. 박부의 리테일. 오늘 퇴근하면 바로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도록 박부의 리테일 레터. 리테일 박부입니다. 박부. 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그 정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지만 저는 되게 좋은 게 투자의 자세.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문학적인 것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정말 진짜 저는 못하는 내용들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부의 투자 레터. 네. 게스레기님께서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수석 연구위원님 그 구독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성실의 아이콘 이렇게 딱 써주셨거든요. 이렇게 큰 기대를 안고 이부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아까 일부에 하신 말씀도 있긴 한데 저는 먼저 주제에 대한 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흥미롭습니다. 이제 글로벌 여행 재개를 염두에 둘 때 이렇게 주제 뽑으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화장품 유통 이런 것들이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뽑으신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컨슈머 업종 자체가 2021년이 그 최고의 해예요. 컨슈머 업종에서. 왜냐하면 지금 5월달 소비심리는 105까지 올라왔거든요. 3월달에 100을 넘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소비심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 흑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 소득에서 쓰고 남은 돈인데 그게 작년에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34%. 그러니까는 2000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예요. 그만큼 가계가 돈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비 심리는 올라오고 있고 근데 해외여행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로 풀리겠어요? 소비 심리가 올라온다는 말은 소비를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소비가 다 내수로 풀리고 있는 거니까 작년에는 내구재 중심으로 좋았고 소파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소파 가장 비싼 내구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가전들 다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게 패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패션 매출 비중이 의류 매출 비중이 백화점이 40~50%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거의 이제는 2020년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2019년하고 비교합니다. 2019년보다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기저효과가 컸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 5월보다도 매출이 지금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10%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소비 회복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소비는 그냥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아니라 그냥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백화점 소비가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또 선행하니까 미래를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백화점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오늘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EU에서 이제 백신 여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유럽은 마음 놓고 여행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요즘 뭐 메이저리그 저 이제 자주 보는데 메이저리그 그 관중들이 다 마스크 벗고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이제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좀 이제 눈앞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는 그렇죠. 얼마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백신 접종률도 이제 올해 하반기 되면은 이제 수급도 풀리면서 좀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면세점이나 뭐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이 가죠. 관심이 가죠.
그런데 이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우리나라 해외여행 지급액이 연간 한 30조 원 정도가 됩니다. 30조 원. 그런데 지금 하나투어 주가 보시게 되면 2019년 수준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행 상품 가격이 더블 이상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사람들이 갈 것 같다는 거죠. 뭐 저희 집도 그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하나투어 같은. 하나투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없고요. 직원들은 집에서 쉬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주가는 이미 2019년보다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선행성이 진짜 그럼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주식시장이 그래서 이제 대단한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고 하게 되면 항공료나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여행 상품은 더블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여행 지급액이 30조 원이 아니라 뭐 40조, 50조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소매 판매 시장이 370조 정도 시장인데 한 14% 정도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년, 후년 막 이렇게 되면. 그럼 그게 어디서 빠져나가겠어요? 뭐 먹고 마시는 거는 줄지 않겠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산품, 사치품 뭐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백화점의 소비가 이제 좀 둔화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렇죠.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백화점에 대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백화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요. 2분기 실적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예, 좋지만 주가가 조금 이제 좀 긴장 상태에 있죠 지금. 그래서 백화점에서 서서히 이제 글로벌 여행을 염두에 둔 이제 그런 투자 전략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스마트한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있는 거를 사고 이미 다 좋아진 거는 조금씩 나오자 이런 거니까. 만약에 여행도 지금 당장 여행을 다 가고 있는 상황이면 그는 뭐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여행을 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고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상위 업체. 그러니까는 앞으로 뭐 장난감이 잘 팔릴 것이다. 근데 무슨 장난감이 잘 팔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가 함부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은 여행 시장이라든지 면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상위 업체들의.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하나투어예요. 그렇죠. 패키지 상품은 하나투어가 시장 점유율이 뭐 엄청 높은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투어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자명한 거예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그리고 여행 갈 때 뭐 면세점 들르고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가 또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면세점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호텔 신라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실적 가시성이 엄청 높거든요. 실적 가시성이 엄청 높다는 말은 뭐냐고 하게 되면 내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뿐만 아니라 23년 실적까지도 현재 가치로 미리 선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유튜브 찍을 때 제목으로 단 게 뭐냐면 12개월 포워드라는 거에 우리가 국한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12개월 포워드라는 거에 실적 가시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먼 미래도 현재 가치로 미리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면세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뭐 고작 해봐야 호텔신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1,200억 나올까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만약에 해외여행을 떠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한 2,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후년에 이제 완전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3,000억 후반까지 갑니다. 영업이익이 실적이 엄청나게 시프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 거를 반영하느냐? 후년 거까지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상승 여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라는 거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되면은 이거 지금 막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고 밸류에이션은 뭐 30배가 훌쩍 넘어가니까 PE가 30배 훌쩍 넘어가니까 그럼 역대 최고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이제 그런 그 12개월 포워드라는 거에 대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성이나 뭐 이런 모멘텀이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접종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복합적으로 따져보셔서
조금 더 이제 오픈된 마인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전체적인 그림을 너무 잘 그려주셔서 이제 저희가 밑그림을 아주 싹 잘 그렸으니까 이제 준비하신 내용으로 PPT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 볼게요. 네. 완전 설득되네요. 저도요. 저 지금 또 내일 9시 되면 또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 그러지 말자고.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잖아.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고 결국은 중간에 뭐 백신이 삐끗 나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또 빠지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길게 보면 2년, 3년 후에는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 또 갈 수 있다. 안 왔으니까 오히려 좀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고요.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고 이제 가계 흑자율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서 소매 판매액 자체가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그 IT나 수출주들이 시가총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약간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코스피가 좀 쉴 때 유통업체들 뭐 이마트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막 올랐고 삼성전자가 또 엄청 갔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그쵸. 작년 말에 완전 언더했어요. 그때는 관심 없죠. 실적이 좋아도 그러다가 이제 1월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코스피가 삼성전자 계속 쉬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컨슈머 업체들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물론 이제 아전인수적 해석입니다만은 컨슈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실력은 이 내수 컨슈머에서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네네. 그다음에 뭐 2021년은 굉장히 좋은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히 2022년이나 23년보다 올해가 가장 실적이 그래요? 좋은 것이다. 매출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아예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아웃을 주가 측면에서의 피크아웃을 언제로 봐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좋다고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 유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2021년은 최고의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ISM 제조업 지수가 60이 넘었습니다. 좋아요.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 이 질문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절반은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리포트 통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인더스 리포트를 내는데 이번 리포트 통해서 유통업체들은 실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린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개 다 있었다면 이제 한 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맞다. 특히 이제 면세점 쪽에 그래도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 그나마 좀 더 주가가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남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화장품하고 면세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내년, 후년이 계단식으로 좋아지잖아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화장품은 그러면 면세점이 좋아지면 화장품은 따라서 좋아져요. 왜냐하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이고요. 화장품 업체들의 면세점 익스포저가 매출 비중이 특히 이익 비중 굉장히 큽니다. 아모레퍼스픽이나 LG사활건강이나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화장품 전체 영업이익에서 거의 아모레는 100%, LG사활건강 50%가 다 이 면세점 채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면세점 실적이 회복된다? 화장품은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 수요 회복 때문에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좋았어요. 중국 쪽에서 다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이나 LG사활건강이나 코스맥스나. 그러면 이제 접종률 높아지고 올해 하반기 내년 한다고 하게 되면 국내 내수가 좀 올라오겠죠. 마스크 벗는 사람도 좀 생길 거고
이제 그 예방 접종 백신 맞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게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색조 화장품 수요가 국내에서 먼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면세점 채널이 또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장품 업종은 실적이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을 보실 때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중국 면세로의 패권 이동이에요. 중국 면세 지금 중국 국여에서 중국 면세로 회사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하이난성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엄청나게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행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면세로 이제 조금 그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걱정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호텔신라를 사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전에 그 DFS 같은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했었고 공항에서 그게 넘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 2005, 6년부터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면세를 얼마나 키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금 면세점 굵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혜택도 많이 주고 있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게 되면 일단 그 하이난에서 팔린 면세점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이제 작년 하반기 들어서 화장품 매출 비중이 50%였고 이 50% 화장품 중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한국 면세점에서 흘러들어간 제품들이 또 여기 꽤 있다는 거예요. 이 민퉁 시장이라고 이제 있는데 예, 따이공이 이 하이난에서 다시 그 중개 시장에서 사가지고서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면세점을 이용하냐 하면 인천공항에서 다 사가지고서 캐리어에 담고서 한 10여일 이렇게 해외로 그렇죠. 돌아다니죠. 그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해요. 왜냐? 한국 면세점이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 중국 면세로 패권이 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푸동공항에서 상해 푸동공항에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다 해요. 면세점 쇼핑을 다 한 다음에 캐리어에 담고서 한국 서울로 인천공항으로 오는 걸 상상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의 카테고리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중국 면세로의 패권 이동만 좀 걱정을 한시름 덜어 놓으신다고 하게 되면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은 상당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거는 맞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패권은 넘어간다고 봐요.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올해 없다. 내년 23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면세점 업체가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적 측면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인천공항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게 연간 3,500억 막 이렇게 나가던 임차료였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헤게모니가 완전히 이쪽 면세점 업체들로 넘어왔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뭐냐고 하게 되면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서 탑 1, 2 막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공항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면세점 업체들이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고 입찰조차 안 해요. 면세점. 왜냐하면 한국 면세점 업체들이 역마진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를. 근데 글로벌 면세점 업체는 역마진은 절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걔네 그 회사들은 시내 면세점도 없기 때문에 공항 면세점에서 이익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한국 업체들이 롯데나 신라나 막 역마진으로 막 그렇게 들어가니까 난 됐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입찰도 안 해요 거기에.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겁니다. 왜 한국 면세점 업체들은 그렇게 역마진 내면서 인천공항에 들어갔었느냐? 초창기에 매출 규모를 크게 해서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샤넬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통업체들은 매출이 커야 돼요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글로벌 공항 면세점에 입찰을 하기 위한 레퍼런스 쌓기용으로 이제 그렇게 역마진 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신라나 호텔 롯데나 이제 뭐 다 매출 규모 엄청 커졌어요. 인천공항 없어도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SK2나 에스티로더나 다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첵라코 공항, 뭐 창의공항 다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공항 면세점도 이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그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될 거였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인천공항이 약간 조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옛날에 진짜 돈 많이 벌었는데 예전에 뭐 그래서 상장한다 뭐 그러니까 말도 있었고 정말 그 좋은 시절은 이제 좀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공항에 주는 수수료? 네. 임차료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빠진 거예요? 지금 3,500억 정도를 갖다가 신세계나 호텔신라나 2019년 정도에 그렇게 냈었던 것이 2019년에 예, 지금은 이제 매출 요율제로 가니까 거의 없어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는 매출의 27% 정도 낼 거거든요. 야, 그럼 공항이 그러면은 돈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겠는데요? 물론 뭐 쌓아놓은 돈이 있어서 망하진 않겠지만 손가락 빨고 있겠는데 지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아마 2023년에 다시 재계약하겠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갈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그럼 대단한 거예요. 3,500억의 비용이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아니 진짜 아까 호텔신라 뭐 잘 보면은 3,500억이라고 했는데 3,500억이 세이브가 되네. 3,000억이 규모가 2023년에 잘하면 3,000억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3,500억을 내고 있었어. 그다음에 이제 시내면세점이 또 좋아지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시내면세점이 지금은 따이공 체계잖아요. 기업형 따이공들은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나와요. 걔네들 협상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소형 따이공 체계로 조금씩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한 7에서 9% 정도 마진이 나오고요. 이제 그 사드 보복 조치는 좀 끝났다고 봐야죠. 뭐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주가가 좀 내렸어요. 흘러내렸어요. 화장품하고 면세점. 왜냐하면 쿼드 뭐 이런 거 가입하고 나면은 약간 또 한 중간에 뭐 대만 이슈도 마찰이 있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사드 때 우리가 워낙 당했기 때문에 면세점 직격탄 맞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렸는데 뭐 지금 뭐 저는 그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뭐 중국이 뭐 그 정도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수위 조절을 했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로나19만 해결이 된다,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진핑 방한하고 중국 인바운드 방한 다시 오고 이렇게 되면 시내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이 이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12-13%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중국 이 딸공 중심의 그 체계였기 때문에 소비가 중국 정부의 딸공 규제 불확실성에 항상 노출이 돼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은 향후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갖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설화수의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중국 사업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하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왜 실적이 주가가 그렇게 안 좋았냐고 하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은 중저가에서 국내외적으로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중저가 중심으로 해서 짱 먹었던 회사예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아모레퍼시픽한테 밀려가지고서 중저가가 다 힘들어졌고 이자녹스 라크베르 쓰는 사람 요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한국 시장을 다 제패를 했고 중국도 이니스프리 가지고서는 그 시장을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2015년 이제 후로 해가지고서 중국에 두 가지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로컬 브랜드도 치고 올라오고 또 중국 시장도 온라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중국의 C뷰티, 차이나 뷰티가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다 중저가예요. 럭셔리는 못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후는 멀쩡하게 계속 성장을 한 거고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가 망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던 거죠. 그 분기점이 중저가 중심에서 럭셔리 중심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올해 1분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실적 흐름과 전혀 다른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가 있는 시기가 된 거고, 그게 이제 마이크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산업적으로는, 매크로적으로는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 면세점까지 좋아지게 되니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이크로적으로는 이제 럭셔리 중심으로 회사가 변하고 있고 온라인 중심으로 회사가 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또 얼마까지 올라올지를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큰 투자 매력으로 또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조조정을 많이 한 그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고 하게 되면 이 제조업체들, 특히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평소에는 구조조정을 그렇게 마음 놓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납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구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작년 같은 때 뭔가 경영진이 좀 길게 생각하고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롯데쇼핑, 롯데 하이마트,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클리오, 연호 이런 업체들이 다 구조조정을 굉장히 세게 한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는 업체들이 다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롯데쇼핑은 이제 롯데온이 너무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가지고서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은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메스, 클리오, 연우 다 어니 서프라이즈 내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조정 효과가 또 지금 영업 레버리지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런 코스맥스나 클리오나 연우 같이 이렇게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브랜드력이 좋아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중소형주들까지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이게 정리가 잘 되네요. 이게 딱 오랜만에 세미나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잘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 뭐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질문 하나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나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투어 좋은 거 알겠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하나투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여행 간다. 어차피 하나투어 통해서 안 간다. 그래서 하나투어도 모두투어도 그렇고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정상화되고 뭐 한다고 한들 제한적인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나연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투어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엔 커버리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함부로 말하면 저희 회사에 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바뀌신 건가요? 네, 그렇죠. 바뀌신 줄 몰랐네. 제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몰랐습니다. 당연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주식은 그 약간 보통 사람의 어떤 다수결 평균보다 약간 앞서 나가야지 잘해요. 너무 앞서 나가면 천재들이 주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한 2단계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좋아지는, 일단은 코로나19가 마무리가 되면 해외여행을 많이 갈 거고, 그 패키지 여행을 가족 단위로 이제 많이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하나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 우리가 소비 트렌드가 해외여행도 FIT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제 하나투어가 조금씩 실적이 위축되고 했었는데, 그거는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또 주가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거기까지 가시는 거는 너무 이제 2단계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오버 컨피던스라고 하죠. 한 번 더 생각해서. 보통 교수님들이 주식 제일 못하거든요. 저도 지도 교수님이 우리 박정훈 교수님 박정훈 교수님은 늘 이제 이쪽에 생각하시니까 좀 다른 거고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우리 가족이 저희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수학을 정말 잘하시고 정말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 잘 못하세요. 왜냐면 좀 그래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하시죠. 너무 헛똑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화장품 이야기 쭉 해봤는데 유통에 있어서는
전 그래도 쿠팡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쿠팡으로 넘어갑니까? 네. 그 혹시 뭐 질문도 있어요? 아니요.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쿠팡은 굉장히 미래가 열려 있는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줄 모르고 또 그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이 얼마까지 증가할 줄 모르고 그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사업을 얼마까지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쿠팡은 얼마까지 커질지를 모르는 그런 굉장히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잘 못해요. 애널리스트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적정 밸류에이션 얼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얼마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소설하는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거죠. 그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천재들은 없어요. 다 이제 약간을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위안이 되죠? 저는 두 분의 말씀이 천재가 아니라고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천재는 아닌 거지. 이상하게 위안받고 있어요. 천재들은 진리의 세계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테슬라나 저런 회사를 세계. 그렇게 만들죠. 현재 주식시장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천재분들은. 그래서 정말 머리 좋은 분들이 일찍 주식시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1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제 사수분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이 범인들의 이 생각에서는 할 수가 없는 줄기세포 같은 이 성격을 가진 게 이 플랫폼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다 좋다라고 지금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고 이게 얼마까지 성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또 뭐냐라고 하게 되면 웬만한 확신과 믿음과 신념을 갖지 못하면 이런 쿠팡 같은 종목을 계속 들고 하기 힘들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은 뭐냐고 하게 되면 어떤 그런 뉴스나 실적의 변화에 대해서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급락하는 걸 다 견디면서 신념을 가지고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손정이 정도 돼야. 그렇죠. 진정한 장기 투자자들이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쿠팡 같은 종목은 사실은 추천드리기가 되게 힘든 종목이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 쿠팡이 그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상장이 되는데 이건 뭐 타이밍이 되게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14%, 15%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많이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 점유율로 상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재편을 한국에서 한 다음에 상장을 할 것이다. 이익 낼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고요, 그거는. 그래서 상장이 주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상장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만큼 타이밍이 좀 좋았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 1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 점유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먹을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쿠팡이 정말 한국의 유통시장, 온라인 유통시장을 재편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어떤 측면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자체만으로는 아마존보다도 아마존이 지금 실질적으로 40% 훨씬 넘어가거든요. 아마존보다도 업사이드가 훨씬 많이 50%는 못 넘어갑니다. 이게 독과점 걸리고 막 태클 거는 데들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50%는 넘어가기 힘들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존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에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아마존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 그 뉴스를 잘 살펴보게 되면 아마존의 이제 대표이사가 나와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사실은 이게 요 계산으로 바꿔야 된다. 48%가 아니라 38%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시장 점유율을 낮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과점 걸릴까봐 또 아마존 효과 뭐 이런 말 엄살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기본적으로 50% 넘어가긴 되게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무튼 50%를 실링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끝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도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얼마만큼 그 재편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할 때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작년에 그 거래액 증가한 거를 보시게 되면 네이버하고 쿠팡까지는 30% 이상 막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카카오 커머스도 많이 성장했으면 이건 조금 이제 예외고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뭐 플랫이거나 이베이 코리아 플랫이죠 지금 성장을 못했어요. 뭐 10% 안쪽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이 거의 20%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작년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시장 재편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1, 2등만 좋아졌네. 1, 2등.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쿠팡이 굉장히 고평가에 이렇게 상장이 되니까 11번가나 UMF나 이제 티몬 같은 이제 이런 업체들이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나도 한번 상장해 볼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좀 비싼 가격에 어떻게 매각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유통은 생각해 보시게 되면 거리라는 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마트가 아무리 좋아도 롯데마트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으면 롯데마트 가죠. 뭐 입지가 중요하고. 그렇죠. 거리가 그 입지 거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온라인 유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회사로 상당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리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고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상장이 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게 되면 한국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재편을 쿠팡이 할 거란 얘기고 그 말은 뭐냐고 하게 되면 나머지 중소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에 이미 배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좋아지면 또 대형마트 시장이 좋아지고 있네. 그럼 롯데마트도 좋아지겠네. 요거는 맞지만 쿠팡이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 티몬이나 UMF도 좋아지겠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100조 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장기 시장 점유율 50%, 영업이익률 한 5% 정도. 지금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이 한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액,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추정을 쭉 해보게 되면 한 순이익이 2027년에 3조 원 좀 남짓 나오게 되고 여기에 30배를 하게 되면 99조 원, 100조 가까이 돼요. 2027년이요? 네,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지금. 저때는 금리 올렸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이때 지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네, 이때 지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무리한 가정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통 사업에서 이익만 가지고 한 거지만 지금 쿠팡 이츠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플랫폼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또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면 뭐 이 정도까지도 이거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이 한 10% 정도 성장할 텐데 또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돼 가지고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한 10% 성장할 텐데 근데 밸류에이션 30배 그때는 못 줘요. 그리고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데 디스카운트 없이 할인율 없이 그냥 다 지금 온전히 다 반영을 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쿠팡한테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준 거는 이제 아마존의 성공 스토리를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봤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아마존이 예전에는 그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도서, 음반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도 똑같은 전략을 취했거든요. 역마진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역마진 MS 확대 전략. 그런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막 35%, 40%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벤더들을 좀 쥐어짜고 가격을 올리고 하면서 영업이익이 막 증가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스토리를 2005년, 10년까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자냈다가 흑자냈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100배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이 아마존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요. 실적 턴어라운드 다 하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회사들처럼. 근데 아마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꺾이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한다 하면서 딱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용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불확실성 확대 이러면서 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캐펙스 확대되니까. 근데 주가가 막 치솟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2번의 경험을 했거든요. 성공 사례가 네,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얘는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때 밸류에이션이 한 400배? 500배 PER? 이건 뭐 밸류에이션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성공 경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 그러니까 책을 파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건 팔고 물 팔고 밥 팔고 이런 거는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니까 파는 게 쉬운데 책은 안 사도 되잖아. 근데 그걸 팔 줄 안다. 그거는 진짜 모든 걸 팔 수 있는 애들이다. 그리고 걔네들은 지금 계속 영역을 확대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잘해. 그럼 다 잘하겠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거다. 이게 그렇죠. 그때 아마존 그때 생각나네요. 그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영업이익이 막 떨어지다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물론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합니다. 그쵸. 전체 영업의 절반을 갖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합니다만은 유통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전체 절반 정도가 나오게 되죠.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게 이때부터고 이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마존 효과라는 것들이 이제 막 말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요. 주가는 올라가지만 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쿠팡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또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가지고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 같은 거 들어보더라도 그 대표가 김범수 대표가 하는 말이 계속 숏텀으로 보지 마라. 우리는 롱텀하게 본다. 그 얘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금 5조 원을 신규 그 자본 확충을 했잖아요. 그럼 올해 아마 영업 손실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작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또 기선제압을 하겠죠.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경쟁사들한테는. 그래서 아마 그 5조 원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됐나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뭐 그때 뭐 홈플러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연구원님이 뭐 유튜브에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결정은 안 난 건가요? 네, 일단은 물류센터를 많이 확대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 저는 이제 쿠팡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쿠팡을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역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손정희급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쿠팡이 하고 있는 플레이가 매크로 관점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유통에 있는 상대 경쟁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쿠팡이 우리 이 사회에 하는 역할이 결국은 PPI는 올라가도 CPI는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컵의 크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쿠팡 같은 회사가 안 망하고 계속 있어주는 게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을 찝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물가 상승률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 그때 막 글로벌 커머더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국제 유가가 막 150달러까지 가고 그때 소비자 물가가 한국이 4%를 넘어갔습니다. 소비 심리 막 꺾이고 그래서 2011년도 8월 달에 급락했어요. 글로벌 커머더티가. 소비가 이제 위축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풍선이 터진 거죠.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럴 때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2013년도 이후에 13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0여 년 동안 1%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그 저번에 인덱스를 하나 낸 게 있는데 로켓 배송 어디서 날아왔을까라는 제목으로 100페이지 넘는 그런 자료를 갖다 쓴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적이 없어요. 1950년 6.25 이래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되게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이만큼 있었으면 물 부었으면 넘쳐야 되는데 안 넘치는 거야. 컵이 계속 커져. 그러니까는 그런 국제유가도 좀 안정화됐죠. 셰일가스도 나오고 하게 되면서. 하지만 PPI 움직이는 거하고 CPI가 상관계수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하향 안정화된 적이 없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는 경제 성장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100년 만에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거에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가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이 확대가 되면서 마진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가장 큰 수혜가 소비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P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Q를 더 많이 소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딴 거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수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가장 데미지가 크죠. P가 떨어지는데 Q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Q는 온라인 유통업체한테 가니까 그러니까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의 밸류체인상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 유통, 브랜드, ODM이거든요. 이제 브랜드 업체들은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죠. 그렇죠.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은 P가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유통업체한테 사주는 사람이 넘길 때, 있어. 예, 유통업체한테 넘길 때 이 뭐 설화수라든지 후 같은 가격은 싸게 넘기지 않아요. 네가 안 사면 딴 데 팔게. 뭐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P는 유지되는데 유통 마진은 훼손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Q가 증가하게 되죠. 예, 싼 가격에 더 많이 팔 수가 있게 된 거니까는 이건 자기는 홀세일 가격, 도매 가격은 안 싸지는데 리테일 가격이 싸지니까 Q가 증가하게 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 브랜드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P가 떨어지는데 Q도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유통업체가 설화수한테는 가격 전가를 못하지만 그쵸. 미시한테는 가격 전가를 하죠. 쿠팡이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가 떨어지고 Q도 떨어져요. 왜냐하게 되면 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때 소비자들이 싼 거를 더 싸게 사는 것보다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를 10에서 20% 싸게 사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샤가 더 싸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아이오페가 좀 싸질 때 그걸 산다는 거죠. 잘 된 놈은 계속 잘 되고.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는 양극화가 엄청나게 맞아.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ODM 업체들은 P가 유지돼요. 근데 Q가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소비량은 증가를 하게 됐고 P가 유지되는 이유는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 거는 당연히 P가 유지되는 거고 그렇죠. P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미샤나 뭐 LF나 뭐 이런 쪽에서 물건을 받는 거는 이제 특히 기술력이 높은 코스메스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1등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업체한테 야 우리 좀 싸게 좀 해주라. 우리 뭐 롯데에서 우리 가격 깎아달래. 이렇게 사정하면 아, 형님 그냥 다음에 오세요. 저 바빠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ODM 업체들은 또 성장성과 수익성이 상당히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주가를 흐름을 봤을 때 큰 그림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대부분 다 반토막 이상이 났고 반면에 이제 그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 뭐 한국의 LG생활건강이나 그쵸. 뭐 나이키나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나 시세이도나 뭐 이런 업체들 그리고 코스메스 같은 이런 ODM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주가가 뭐 10배도 가고 막 그랬었죠. 이런 흐름은 뭐 이건 구조적인 큰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통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아주 심도 깊게 살펴봤는데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두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조금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인사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소비 패턴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애널리스트로서는 재밌는 거고 네. 또 중요한 건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이 다 이제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걸 극복하고 또 좋아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거기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적응하고 마이크로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가구 시장이 우리나라 뭐 2, 3%밖에 성장하지 않았는데 한센 같은 업체들은 뭐 1년에 몇십 %씩 성장했던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훑어보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개별 업체들의 어떤 디테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신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명언입니다, 명언 정말. 네. 아니 왜 팀장님이 극찬을 하면서 네.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엄청 필기를 제가 오늘 많이 했고요. 네. 오늘 또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또 영상 하나 만들고 자야 될 것 같아.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고 또 네.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은데 네, 좀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이렇게 오늘 함께 봤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수석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